제 기억으로는 대통령 당선되신 날 아침 이제 우리 민주당 출입 기자들을 데리고 임진강에 가셔서 기자들하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일산 자택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데 항상 일산 자택이 버글버글했는데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그날 아침에는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 대통령 모시고 제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대통령님, 오늘은 참 기분이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해? 그래서 아니 제가 10여 년 총재님 모시고 아침 식사를 했는데 오늘은 대통령 당선자하고 아침 식사를 이렇게 둘이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다. 그랬더니 이 사람 별소리 다 하네 하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장옥주 비서를 부르면서 노트를 가져와라. 내가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서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국정 노트의 시작이라. 거기에 청와대 조직도 그리고 대통령 수칙 이런 것을 했는데 그때부터 김대중 대통령은 본래 메모강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메모를 해나간 것이 국정 노트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일기처럼 생각나시는 것들을 기록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1월 초에 플라자 호텔에서 무슨 리셉션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참석했는데 거기에서 정몽원 회장이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를 보더니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상회담은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야당 총재 때나 특히 대통령 취임사에서 구구절절히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남북 기본 합의서에 의한 남북 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원하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키가 번쩍 뜨이죠. 한번 추진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매일 문화관광부 장관을 하면서도 청와대를 들어가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대통령님하고 저녁 식사를 단둘이 했어요. 하면서 정몽원 회장이 만났더니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는 할 수 있을 거야. 은밀하게 추진을 해. 이런 말씀을 듣고 정몽원 회장에게 만나서 다시 추진하자. 이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제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한테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하는데 그걸 저는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임동원 국정원장이 대통령께 보고를 하러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끝마친 다음에 아마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국정원장, 지금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모른다. 했더니 어떻게 국정원장이 그걸 모르느냐? 라고 하면서 박지원 장관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만나봐라. 이렇게 하니까 임동원 국정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 해가지고 롯데호텔 국정원 안가에서 둘이 만났어요. 임동원 원장이 굉장히 섭섭하다고 그래요. 아니 원장님이 왜 섭섭합니까?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느냐? 그건 대단히 제 잘못입니다. 저는 아직 추진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몽원 회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것을 대통령께 보고를 했고
대통령께서 추진해봐라 해서 그 정몽원 회장에게 얘기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좀 구체화되면은 원장님께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당시 북한에서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는데 국정원은 빠져라, 그리고 대통령의 분신, 운명 공동체 이런 사람을 특사로 내보내라, 이러한 얘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청와대로 부르시더니 관저에서 저한테 특사를 해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물론 임동훈 원장이 배석하셨는데, 저는 남북관계 전문가도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 계시니까 박재규 통일부 장관이 해야지 어떻게 문체부 장관이 합니까? 했더니 통일부 장관이 나서면 너무 노출되고 자네는 정치 협상이나 여러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가 나서라. 이렇게 해서 제가 결정됐고, 날짜가 정해지면서 북한에서는 부총리급 송호경 아태 부위원장이 특사로 나온다. 이렇게 결정돼서 드디어 싱가포르에서 맨 처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 뭐 여러 차례 대통령님과 그런 얘기를 했고, 국정원에서 한 20페이지 되는 A4 용지 그 자료를 저를 주더라고요.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넣고 이제 싱가포르로 날아가면서는 휴가를 내고 몰래 우리 비서 한 사람 딱 대동하고 비행기를 탔죠. 비행기 타가지고 그 자료를 전부 읽어본 거예요. 싱가포르에 도착하니까 소위 김보연 국장, 서훈 단장이 둘이 나와 있어서 거기서 첫 대면을 했어요. 그 싱가포르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에서 이제 있는데 꼭 그분들은 밤에 회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텔 비즈니스 룸을 불려가지고 거기에서 하는데, 처음에는 송호경 특사, 북측 특사, 그리고 네 사람이 오고, 우리는 제가 특사로, 그리고 김보연 국장, 서훈 단장, 이렇게 세 사람이 가서 회담을 처음 시작했죠. 그러니까 제 아내도 그때 이제 신상옥 감독, 최은희 배우, 이 부부가 북한에 납치돼 있었고, 윤정이, 백건우 부부가 납치가 미수됐잖아요. 제 아내가 윤정희 씨하고 전남 여자중고등학교 동기 동창 친구예요. 저도 잘 알죠. 제 아내가 납치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하라고. 저도 처음으로 이제 북한 대표를 만나는데, 진짜 우리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처럼 이 머리에 도깨비 방망이가 한 서너 개 달린 사람으로 생각했죠. 딱 만나니까 똑같은 우리 한국 동포더라고요. 단 북한 사투리를 쓰고 저는 남한말을 쓰는 이런 차이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많은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그때 6월 13일 날 올라가서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김정일 위원장이 대통령하고 인사말하고 백화원 초대소에서 서훈, 박지원을 맨 먼저 찾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처음 뵀어요. 저희들이 이 특사들하고 만난 것은 싱가포르, 샹하이, 베이징에서 2번, 4번 만났는데, 그때는 그 특사단만 만났지 김정일 위원장은 저희 북한을 안 갔으니까. 그때
주한 미국 대사가 보소스 대사예요. 그런데 물론 CIA가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미 국무성이나 보소스 대사가 그 움직임을 얘기해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 브리핑은 국정원에서 해주고 외교부에서 해주지만은 사실대로 전체를 알려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보기관에서. 그러니까 꼭 저를 별도로 만나자고 약속이 와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를 하면은 만나서 숨소리까지 다 얘기를 해줘라. 김정일 위원장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미국 대통령의 숨소리를 나를 통해서 듣고 싶어서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한미 정보 공유를 위해서 다 해라. 숨소리까지 다 얘기해줘라. 그래서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미국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 하니까는 우리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베이징에서 4월 18일 날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18 합의서가 별도로 있죠. 그 송호경 북한 측 특사와 남한 측 특사 박지원이 서명한 그렇게 발표를 한 다음에 미국에서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미국 국무성 차관보가 나중에 국무성 부장관까지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저하고 알았거든요.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한국 들어왔으니까 이제 의전 서열상 거기는 차관보고 저는 장관 아니에요. 이게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주한 미 대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저녁 식사를 한번 하자. 그래서 제가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더니 가서 해주고 하고 다 소상하게 얘기를 해라. 그날 저녁에 식사를 하면서 제가 진짜 숨소리까지 다 전해줬어요. 전해줬는데 그 다음 날 또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자기 할 일 없는데 대사관에서 와인 한잔 하자고. 근데 내가 김대중 대통령님한테 가서 아니 어제 저녁에 다 얘기해 줬는데 또 와인 한잔 하자고 한다 하는데 저 안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가라. 그 사람들이 아직도 박 장관 너를 못 믿고 있다.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술 잘 먹지 않냐? 그러니까 술 마음대로 먹고 다 토로해 주라고. 그래서 제가 미 대사관저에서 와인을 마시면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제가 얼마나 와인을 많이 마셨든지 그 집을 나오면서 기어 나온 것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 자는데 저는 매일 6시까지 대통령님한테 가는데 늦잠을 안 잤거든요. 그런데 술이 취해가지고 자고 있는데 8시 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여보 대통령님 전화야.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님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어? 어제 저녁에 너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미 대사관 문턱을 제가 기어 나오고 그 이상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잘 됐어 하고 전화 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샤워하고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더니 그렇게까지 취해서 얘기를 했으면 진심을 다 얘기했을 것 아니냐.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한 한미 공조가 이루어져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노벨 평화상은 물론 역사적인 6.15 남북 정상회담이 이것이 주가 됐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기여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티모르를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준 이러한 복합적인 관계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준비를 위해서 저하고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황인철 특보 그리고 김한정 의원 등이 국정원에 나가서 이종찬 원장의 협력을 받아가지고 작업을 했었죠. 방해 많았어요. 특히 전교조나 민노총은 김대중 대통령이 불법단체였는데 호적에 올려준 거예요. 합법단체로 올려줬는데 여기에서 맨 먼저 김대중 퇴진운동이 났고 소위 노르웨이까지 가서 반대 데모를 했어요. 편지를 하고. 그러니까 노벨 평화상위원회 베르게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해서 노벨 평화상을 로비를 해서 받는다. 돈을 주고 받는다.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물론 각국에서 로비가 온다. 그런데 자기 나라 출신 누구를 달라고 이런 로비를 받아봤지만은 한국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주지 마라 하는 로비는 처음 받아봤다. 하고 그 사실을 공개한 적도 있죠. 지금 제일 생각나는 게 정상회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억제하고 교류 협력하면서 평화를 지키다 보면은 30년이면은 통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그렇게 빨리 안 될 겁니다. 50년은 가야 통일이 될 겁니다. 라고 했는데 그로부터 25년이 금년에 됐잖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예측한 대로 하면은 앞으로 5년 있으면 우리나라는 통일되고 김정일 위원장이 예측한 대로였으면 25년 있으면은 통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북 두 지도자가 예측했던 그러한 통일의 날이 지금 현재로 보면은 샅샅이 깨져버린 것은 진짜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나쁜 대북 정책으로 인해서 더 소원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번 중국 전승절에 가서도 제가 김정은 위원장을 2번 불러봤지만은 돌아보지도 않고 최선희 외상에게 상동지 오랜만입니다 해서도 눈길을 피해버린 것. 그러나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귀빈실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조우해가지고 7년 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악수를 하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함께 악수를 하면서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것은 이번에 전승절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 외교로 데뷔하는 그러한 순간이었지만은 거기에서 북한 측 인사들이 남측 누구도 접촉을 하지 말자. 이러한 합의가 있었든지 안 그러면 중국 정부에다 요구를 해서 이러한 접촉을 못하게 한 것든지 그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어떻게 됐든 저는 이번에 전승절 사절단에 처음부터 가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요. 연락이 와서 김정은이 전승절 베이징에 오니까 같이 합류해달라. 그래서 같이 가달라. 이런 모처의 연락을 받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요구를 해서 함께 갔다 왔는데
외면하자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북한은 과정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최고 지도자 귀에 그 말이 전달된 것은 우리의 효과예요. 그래서 저는 성공한 조우다 이렇게 보고, 김정은 위원장이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구나 하는 성공한 조우로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윤석열 3년 특히 분탕질을 해버렸기 때문에 9.19 군사 합의 모든 걸 깨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난감하지만은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계속 만나고 싶다고 하고, 김여정 부부장이 성명을 내지만은 트럼프와 김정은의 관계는 좋다 이렇게 하면서 선을 넘지 않고 미국은 비난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일기 때도 제가 그러한 얘기를 했지만은 노벨 평화상을 굉장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기 때 가장 근접하지 않느냐.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과 종전시킬 수 있고, 북한의 핵을 모라토리움 1기 때도 했었잖아요. 동결을 하면은 북한 핵이 그 이상 생산이 안 되고 기술 향상이 스탑되고, 가장 무서워하는,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 확산이 안 된다. 핵 기술 수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가면은 저는 노벨 평화상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내년 12월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북미 대화가 이루어질 거고, 즉 트럼프, 김정은이 만날 수 있도록 진전이 될 거고, 또 그러한 계기가 만들어지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페이스메이커, 남북의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12월 중간선거 전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에 가까이 가고 남북미 정상회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때는 안 보였죠. 그때는 안 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랐죠. 그러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몰랐고, 그때는 김정은, 김여정은 지금 알고 보면은 이 남매가 스위스에서 유학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김정은 딸 김지혜가 후계자라 하되 저는 후계자로 안 보고 있어요. 그것은 상당한 중국 고위 관리들이나 북한을 잘 아는 중국 분들이나 혹은 이 탈북인 고위 공직자들도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사회주의 국가, 봉건 사회에서 딸이, 여성이 후계자가 된 적 없어요. 국가 원수가 된 적 없어요. 그리고 만약 김정은이 아들이 없다고 하면은 봉건주의가 팽배한다라기 때문에 김정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게 만들어준다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김주의 우의 아들, 오빠죠. 그리고 셋째를 낳았는데 거기 셋째도 저는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주애를 후계자다 하고 하는 것은 서방 국가 어디엔가 유학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우리 남북 관계를 볼 때 우리 민족이 참 불운한 때였다. 첫째, 김영삼 대통령하고 김일성 주석이 회담을 했다고 하면은 그 두 분의 성격상
엄청난 합의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기 때문에 그 합의된 사업을 엄청나게 진전시켜 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설사 이명박이 대통령 됐더라도 그걸 되돌릴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첫째 하나 불어냈고요. 두 번째,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은 마치 키도 이렇게 훌쩍 크신 분이 김대중 대통령님을 아버님처럼 큰 형님처럼 존경하고 잘 모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저도 미국에서 오래 살았지만은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나 ABC, CBS, MBC 모든 신문, TV 방송들이 영웅이 돌아왔다. 엄청난 보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햇볕 정책의 설명을 듣고 대통령님이 이제 운전석에 앉고 내가 조수석에 앉겠습니다. 처음으로 우리 한반도의 운명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넘겨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 말에 평양을 가기로 했어요. 가기로 했는데 피에로 아라파트가 중동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떻게 붙들고 일어나든지 그걸 먼저 해결하고 가겠다 했는데 엘 고어가 아들 부시 대통령한테 낙선해 버리잖아요. 그래도 그 임기 인수위원회 때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당선자한테 내가 북한 가겠다 하니까 부시 대통령 아들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노를 했어요. 그때 만약에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했다면은 달라졌을 거다. 그리고 엘 고어가 만약 대통령이 당선됐으면은 달라졌지 않냐 하는데 참 엘 고어가 미국 국민들한테는 다수표를 받았지만은 엘 고어가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영삼 김일성 회담이 안 된 것, 클린턴 대통령이 방북을 못한 것, 엘 고어가 낙선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한반도 평화에 우리 한민족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그러한 역사적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미국 알렉산드리아, 버지니아, 워싱턴 DC 거기에서 사실 때 제가 찾아갔죠. 김대중 선생님하고 이렇게 둘이 의자를 놓고 앉아서 한 2시간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김대중 선생의 말씀을 듣고 제가 벌떡 일어나서 큰 절을 올리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선생님을 모시고 대한민국 민주화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이라도 놓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앉으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뉴욕 한인회장이니까 박 회장이라고. 박 회장은 애국자다. 우리나라 제품을 교포로서 가장 많이 수입해서 미국에 팔고 있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해주고 노동자들을 보살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애국자다. 그러면서 나를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적인 그런 협력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경제적 협력한 얘기는 오늘까지도 잘 안 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평민당 때 제가 진도에서 위원장을 해서 저를 공천을 주려고. 해남은 김봉호 의원인데 그때 대통령 후보로서 지방 투어 연설을 하면은 엄청났잖아요. 근데 진도까지 못 오시고 해남 공설운동장에서 한다 하니까 진도 사람들 전부 그리 모였죠. 엄청나게 모여 있는데 연설을 하시면서 연단 위에 김봉호 의원과 박지원 위원장을 세워놓고 먼저 김봉호 정책위 의장이었죠 당시. 나한테 정책 잘 낸다는데 전부 김봉호 의장이 만들어주는 거다. 내가 대통령 당선되면은 김봉호 의장은 나를 도와서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옆에 있으면서 저는 뭐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야, 나한테 뭐라고 해주실 거지? 안 하시겠지? 했는데 제 손을 번쩍 드시더니 가장 영특한 친구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살 때 내 경제적인 도움을 가장 많이 줬고 내가 귀국해서도 인권문제연구소 등을 계속 돕고 있어서 가장 큰 신세를 졌다.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 되면은 박지원 동지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알려졌죠. 제가 뭐 그렇게 크게 도운 것은 없습니다. 오른손이 한 거 왼손이 모르게 한다는데 이제 대통령이 패배를 했잖아요. 패배를 하니까 여기 들어와 계시니까 인권문제연구소를 닫아라. 돈이 그때 인권문제연구소를 한 달에 2만 달러씩이 필요했어요. 그 돈이 안 들어줘. 그러니까 닫아라 해서 이제 제가 그래도 총재님이 대통령이 되시려면은 미국에서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권문제연구소를 제가 해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이사장, 이영작 박사가 소장으로 인권문제연구소를 쭉 계속해서 운영시켰죠. 그리고 거기에서 영문, 책자도 발간하고 특히 단식 투쟁을 할 때는 저희 집으로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까지 임병규 소장하고 들어와라. 그때는 인권문제연구소 소장이 임병규 변호사였어요. 그러니까 제비동포들이 그때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배기표 사서 들어올 정도 되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같이 들어왔죠. 아침 식사 끝나고 잠깐 둘이 나무랑 가더니 내가 월요일부터 단식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일 바로 들어가서 솔라즈, 아태 소위원장 등 정치인들, 대통령님과 관계 있는 모든 정치인들한테 연락을 해서 이 사실을 알려라. 해가지고 일요일 날 들어가려다가 월요일 날 시작하니까 시작하시는 것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보고 들어갔더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뭣도 모르죠. 아, 총재님이 단식하는데 함께 하루라도 있어야지 미국으로 가버리냐 하고 욕도 많이 먹었어요. 아무도 모르죠. 아마 그 내용을 아신 분은 김옥두 총장과 이호 여사님 정도였어요. 권노갑 총재 고문도 몰랐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매일 단식 진행되는 것을 알리고 소위 솔라즈 하원 아태 소위원장이 청문회를 하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단식을 뿌려줬죠. 그래가지고 단식을 중단한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의 생활은 항상 역사를 의식하고 살아요. 오늘의 나의 행적과
언행이 역사가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그리고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망명 중에 거기 사시면서도 그때 한국으로 오시면서 미국 상하원 명단을 주시는데 128명인가를 줬어요. 이분들을 다 관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게 미국에서 망명 생활을 하시면서도 후원금을 200불, 300불, 500불 다 보내면서 그 정치인들하고 교분을 쌓았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이 얼마나 크게 김대중 대통령을 도왔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메모광이에요. 기록이에요. 기록. 그렇게 말씀 잘한다고 하지만은 연설문을 반드시 써가지고 소화하고 그걸 찢어버린다고요. 그러한 기록들을 철저히 남겨가지고 국정 노트가 이제 사후에 발간되고 그것들이 후배 대통령이 후배 정치인들의 나갈 길 이 귀감의 모습을 남겨놓은 것 아닌가. 역사를 의식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록을 남겼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은 분명히 다 잊었습니다. 제가 감옥 3년 살고 나오니까 문재인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어요. 청와대 오셔서 노무현 대통령이 만찬을 한번 하자. 알았다고 하고 처음엔 내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대통령님한테 보고하니까 네 심정을 알지만 그러나 나 같으면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서 제가 그때 59kg 나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몸이 굉장히 야위었다. 그래서 제가 눈 딱 쳐다보면서 대통령님 덕분에 이렇게 살이 빠졌습니다. 한마디 했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세 사람 다 한마디도 안 하고 저도 안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안 하고 문재인 비서실장도 안 하고 식사 딱 끝나고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리고 왔는데 그때까지는 용서가 안 됐죠. 그 다음에 제가 건강이 조금 추스러지니까 저를 초청 강연하는데 연세대학교에 가서 맨 먼저 강연을 하고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에 가서 하고 세 번째 광주 전남대학에 갔어요. 가서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그해 5월 달에 베이징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합의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북측에서는 장성택 부장이 나와서 기다리는데 합의를 해놓고 서울로 돌아가지고 안 가버렸어요. 반대를 한 거예요. 만약 그때 남북 정상회담을 해서 14선언 같은 노무현 대통령의 합의가 임기 초 5월 달에 합의가 됐다고 하면 남북 관계는 엄청나게 좋아졌을 거예요. 그거 안 해가지고 임기 말에 10월 달에 12월 대통령 선거인데 합의를 하니까 아무것도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진 게 없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강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저는 몰랐죠. 광주에서 강연 끝나고 소주 한잔 하고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님이 전화가 있어요. 지금 동교동으로 들어와라. 제가 광주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 저녁에 올라와서.
밥 먹고 이제 차로 올라오는 거죠. 왜 대통령님이 이렇게 갑자기 화낸 음성으로 나를 들어오라고 했을까? 아, 오늘 내가 분명히 강연한 내용이 보도가 됐겠구나 했더니 MBC가 그때는 9시 뉴스였어요. 노무현, 박지원 내 가지고 그 강연 내용을 9시 뉴스에 보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밤새내 올라와서 아침에 동교동에 오니까 식사를 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박 실장이 그렇게 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나도 화난다. 나도 어떻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한테 실용적인 사람이라 남북관계를 분명히 잘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주시를 했는데 결국 남북관계를 망쳐놓지 않냐. 박 실장 너하고 나하고 목숨 바쳐 가면서 이렇게는 남북관계가 깨져간다. 이런 것을 보면은 역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이지 안 된다. 그러니까 박 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을 용서하고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옳은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순간에 노무현 대통령과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오늘까지도 대통령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다. 이 생각으로 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저하고 경선 때 많이 싸워가지고 또 화해를 했고 참 선량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저에 대한 부담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서훈 국정원장이 저랑 6.15 멤버 아니에요? 아주 가깝게 지내는데 서훈 국정원장이 한번 식사를 하자고 해서 둘이 롯데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먼저 국정원장을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서훈 국정원장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국정원장보다 더 높은 총리로 가셔야지. 그랬더니 나중에 연락이 와서 국정원장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국정원 60년 지났습니다만은 60년사는 김대중 탄압사입니다. 박정희, 김종필이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서 중앙정보부를 창설하잖아요. 오직 김대중을 죽이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현해탄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김대중은 살았고 전두환, 노태우, 안기부에서 사형 선고를 했고 이명박, 박근혜 안기부에서는 가장 파렴치하게 수천만 달러를 미국에 유출해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갖가지 모략을 당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은 늘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보 수집하고 수사하고 죽이고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에 저는 내가 국정원장을 가서 남북관계도 개선하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을 죽이려고 한 이 60년의 국정원을 완전히 김대중 대통령이 바라던 평소에 그리던 그런 국정원으로 개혁을 해야겠다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전 원장이 이미 정치 개입, 국내 사찰 정보 수집 안 하는 그 전통으로 갔는데 제가 가서 법과
제도에 의해서 완전히 오늘의 국정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정원을 북파 제도에 의한 개혁안 한 후에 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쳤는데 국정원법을 개정하고 나니까 내가 지나가도 새도 안 날아간다. 지금은 그렇게 민주적인 국정원이 됐는데 윤석열이가 또 분탕질 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올바른 국정원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내가 실시한다 하는 각오로 가서 잘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그렇게 특별한 교분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김대중 대통령은 늘 야권이 진보 세력이 단결해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라.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를 했지만 그 후 윤석열 통치하에서 3년간 늘 국민 지지를 1등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그 갈등을 잘 캐치해서 요점 파악을 잘하고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이런 분들이 경선 과정에 나와서 당신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농사를 열심히 지은 농부에게 추수권을 줬다. 그런데 윤석열과 싸운 사람은 이재명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재명을 지지했고 하는 게 보니까 제2의 김대중이에요. 여러 가지로 보면 실사구시, 실용적인 것, 대북정책, 서민정책, 노동정책. 그래서 제가 선거 과정에서 이재명의 대통령 되면 불안하다 하는 문제 제기를 하길래 김대중은 더 불안했다. 그렇지만 대통령 당선에서 가장 성공한 대통령 아니냐. 내가 볼 때 기류의 김대중이 기류의 이재명으로 환생하고 부활했다. 그래서 이재명은 제2의 김대중이다. 이렇게 트고 방송에 막 다녔어요. 그랬더니 우리 동교동계 형님들이 어떻게 너마저 이재명 좋다는 것은 좋지만 김대중 대통령보다 훨씬 좋다고 얘기하느냐. 네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형님, 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님한테 전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든지 이재명을 당선시켜서 정권교체 하러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무현 후보가 선출되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후보에게 내 시체를 밟고 승리하라고. 그러나 노무현은 김대중 대통령을 밟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희생 속에서 정권이 창출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분들도 다 설득하고 우리 권노갑 고문 같은 분은 열심히 이재명 후보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한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3년 전에 호남에서 84% 받아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박지원만큼 호남에서 득표를 해야만이 제가 볼 때 이번 선거는 51대 49입니다. 결국 지역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을
먼저 가서 붐을 일으키자 해가지고 광주 전남을 제가 맡고 전라북도는 한준호 최고위원과 해가지고 이래서 성공한 것 아니에요? 우리 호남에서 이긴 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패배한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도 여기를 메꿔줍니다. 우리 호남이 없었으면 이재명이 탄생됐겠냐. 양모 호남, 시무 이재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보십시오. 광주 타운홀 미팅 가서 광주 시민과 전라남도민의 애물단지였던 광주공항 무안공항으로 이전 문제를 명석하게 정리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항상 무안 국민들이 반대를 했는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이전을 53% 창성하고 있어요. 이런 능력을 가진 대통령이니까 한번 성공시켜보자. 그리고 광주 전남에 장관이 없다 하는 것은 광주 국회의원 8명 중 7명이 초선이고 민영배우는 한 사람 재선입니다. 전라남도 10명 중 박지원 5선, 이계호 4선, 신정훈 서삼석 3선. 그리고 초선들이에요. 그런데 전라남도 박지원, 이계호 우리는 서삼석, 신정훈 다 했잖아요. 그래서 안 됐지만은 저는 이제 1850일 중에서 이제 100일 갔다고요. 5년 중에서 1년도 안 갔기 때문에 호남 사람들을 절대 이재명은 잊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 광주에 AI 단지, 해남, 서남 해안에 알리백 이런 단지를 만들어준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는데 저의 모든 것을 바치고 그 대신 호남에 신경 써주도록 대통령께 당당하게 요구하겠다. 이것이 제 생각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더 성공한 대통령이 돼야 나라가 살죠.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성공했으니까 거기까지 안 될 것이다. 이러면 안 돼요. 승어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보다 아들이 더 잘나야지. 김대중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통령은 더 성공해야 된다.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우리 호남 사람들이 당선시켰기 때문에 밀어주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재명 제2의 김대중이다 하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하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그 일이 김대중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할 일이다. 그것이 나라와 내 고향 호남을 이해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